안녕하세요, 리본카 전유민입니다. 오늘은 제가 서울 만남의 광장에 나와 있습니다. 리본카 채널을 오래 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죠? 저희가 여기 왜 나와 있냐면 장거리 연비 측정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장거리 연비 측정할 차는 바로 도요타 크라운입니다. 도요타의 준대형 세단의 막중한 임무를 맡고 있는 차량이죠. 원래 도요타 하면 준대형 세단이 뭐였어요? 아발론이었잖아요. 근데 그 아발론이 단종되고 그 나머지 빈자리를 채우는 데는 이 도요타 크라운이 맞는 걸로 자리매김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이 도요타 크라운 크로스오버 모델로 한 번 충전으로 서울 만남의 광장에서 부산까지 왕복을 주행해 보려고 합니다. 도요타 크라운 크로스오버는 기본적으로 하이브리드 모델만 출시가 됐죠. 그 중에서도 얘는 2.5L 하이브리드 모델입니다. 2.5L 자연흡기 엔진을 결합해서 총 시스템 출력 239마력에 뒤쪽에 모터를 추가로 장착을 해서 4륜구동이 지원이 되는 그런 모델입니다. 어쨌든 장거리 시승 연비니까 복합 연비부터 한번 살펴봐야겠죠. 도요타 크라운의 복합 연비는 17.2km/L를 인증받았어요. 그리고 고속 연비는 16.6으로 17.2보다는 한 0.6 정도 낮게 나왔죠. 기름통은 55L로 탑재가 돼 있습니다. 이론상으로만 따지면 55L를 모두 고속도로에 쏟아붓는다고 했을 때 913km를 갈 수 있다고 하거든요. 서울 만남의 광장에서 부산 찍고 다시 서울 만남의 광장까지 왔을 때 주행 가는 거리가 100km 넘게 남아있는지 그것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고요. 크라운의 경쟁 차종은 현대자동차의 그랜저 하이브리드잖아요. 지난번에 저희가 그랜저 하이브리드로 서울 부산 왕복했을 때도 풀투풀 연비 측정을 했었잖아요. 도요타 크라운도 풀투풀 연비 측정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도요타 크라운이라는 걸 제일 잘 증명해주는 건 도요타의 엠블럼이 들어간 게 아니라 크라운 전용 엠블럼이 들어갔다는 거죠. 도요타 크라운 같은 경우에는 그냥 세단 모델이 아니라 크로스오버 모델이기 때문에 차체가 좀 더 높이 세팅이 돼 있고 뒤쪽으로 왔을 때도 약간은 해치백 느낌 비슷하게 이런 식으로 돼 있죠. 휠도 한번 보면요, 255에 편평비 45, 21인치 휠 이런 식으로 돼 있고 브리티스톤의 투란자 타이어가 들어가 있어요. 휠 인치수가 그랜저보다 좀 더 크다는 거 인지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가장 큰 차이점은 뒤쪽에 있거든요. 뒤에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크라운이라는 거 여기 쭉 나와 있고 오른쪽에는 하이브리드 엠블럼이 들어가 있죠. 한 가지 더 추가된 거는 저 왼쪽에 보면 E4라는 엠블럼이 들어가 있습니다. 전자식 4륜구동이라는 얘기예요. 전륜에 있는 모터 그리고 후륜에 있는 모터를 각각 제어를 해서 전자식으로 4륜구동을 제어하는 그런 차량입니다. 네, 그럼 저희 기름 가득 채우고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기름이 가득 차 있긴 하지만 한번 기름까지 마저 가득 넣었고요. 주행 가는 거리를 보면 892km를 주행할 수 있다고 해요. 부산까지 왔다 갔다 했을 때 총 800km 주행이니까 충분한 거리죠. 여기도 보시면 타이어 압이 나와 있죠. 크라운 같은 경우에는 적정 공기압이 33으로 돼 있는데 아무래도 날씨가 좀 많이 추우니까 살짝 더 높게 세팅을 해놨습니다. 위쪽에는 지금 날씨가 나와 있죠. 지금 매우 춥습니다. 영하 4도예요. 그리고 눈이 많이 와 있어서 길이 좀 질퍽질퍽 하거든요. 그래서 다소 연비가 좀 떨어질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이거는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안전과 연비를 위해서 세팅을 해야겠죠. 안전 관련 옵션들은 모두 켜주도록 하고요. 연비를 위해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의 가속 설정 1단계로 놓고 커브 감속도 1단계로 해서 주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균 연비 주행거리 측정을 위해서 트립 버튼하고 리셋 후 평균 연비 모두 초기화를 시켜줬어요. 자, 그러면 내비를 한번 찍고 출발해 보도록 할게요. 리본카 부산 지점 네이버 클로바 기반으로 서비스가 돼 있어요. 이런 건 되게 좋다. 아, 뭐 하는 거야? 리본카 부산 지점이 안 나오면 어떡해? 항의할 거야? 그건 네이버에 항의해야 되나? 모르겠네. 어디에다 항의해야 되는지. 부산 경동 오토필드. 아, 딱 나오네. 생각보다 음성 인식률 굉장히 뛰어나죠? 4시간 13분 383km라고 하고요. 12시 반에 출발하니까 5시쯤 도착하지 않을까 싶네요. 자, 그러면 저희 세팅 모두 마쳤으니까 일단 출발해 보도록 할게요. 이런 식으로 후진을 하니까 어라운드 뷰가 나오죠. 뒤쪽을 미리 촬영해 둔 다음에 차 밑에 뭐가 있는지 이런 것들도 다 보여줘요. 자, 주행을 하기 전에 에코 모드 놓고 출발하도록 할게요. 각 고속도로의 최고 제한 속도에 맞춰서 크루즈를 걸고 주행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은 최고 속도 110이니까 110km에 맞춰서 크루즈 컨트롤을 걸도록 하겠습니다. 도요타라고 하면은 예전에는 약간 올드한 느낌의 실내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은 실내가 꽤 많이 바뀌었죠. 디스플레이도 센터 디스플레이, 계기판 디스플레이 모두 들어갔고요. 이렇게 공조 컨트롤러도 피아노 버튼처럼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이렇게 열선 시트, 통풍 시트 모두 작동이 가능합니다. 실내에도 보면은 무선 충전 패드에 C타입 충전 단자 이런 것들도 모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기어봉이 전자식 타입의 기어봉으로 바뀌었어요. 크라운 같은 경우에는 변속을 해야 될 때 꼭 반드시 왼쪽으로 당기고 안으로 이런 식으로 해야 기어가 들어가요. 이쪽으로 이제 뭐 드라이브 모드라든지 오토홀드, EV 모드, 도요타나 혼다의 대표적인 하이브리드 기능 중에 하나죠. EV 모드가 지원하는 속도 내에서는 전기 모터로만 주행할 수 있는 그런 모드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같은 경우에는 핸들 리모컨 오른쪽 부분에 이렇게 마련이 돼 있습니다. 현대기아처럼 핸들 보조만 켜겠다 뭐 그런 거는 따로 안 되고 차로 이탈 방지 보조 기능 정도만 켜지지 차로 유지 보조까지 켜지는 건 아니에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을 실행시켜야만 차로 유지 보조가 활성화가 됩니다. 그리고 애플 카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유선 무선 모두 지원하지만 안드로이드 오토 같은 경우에는 유선으로만 지원을 해요. 이런 것들은 확인을 하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비게이션도 한국형 내비게이션이 탑재되어 있거든요. 최근까지는 렉서스, 도요타 할 것 없이 모두 SD카드 백업을 통해서 내비게이션을 업데이트 시켰는데 지금은 최신 버전답게 OTA로 내비게이션을 업데이트하는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 지금 출발했으니까 부산 지점 가는 도중에 다시 카메라 켜서 장거리로 주행했을 때 연비는 어떤지 또 승차감은 어떤지 이 차의 편의성은 얼마나 있는지 이런 것들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요타 크라운 타고 지금 부산까지 열심히 내려가고 있는데요. 벌써 200km를 넘게 주행을 했습니다. 주행 시간도 2시간이 넘었어요. 남은 거리가 188km에 2시간 5분 남았다고 하거든요. 연비 궁금하실 거잖아요. 중간 점검을 한번 해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203km를 2시간 17분에 걸쳐서 주행을 했어요. 1시간에 거진 한 90km 정도 요 정도 속도로 주행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서울을 탈출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막히는 구간도 있고 해서 40km, 50km, 뭐 60km 이런 식으로 주행을 하기도 했는데 중부 내륙고속도로를 타고 내려오면서부터 110km 속도 제한을 맞춰서 주행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110km로 주행한 게 연비에 좀 악영향을 끼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자, 그럼 연비 한번 봐야겠죠? 자, 연비는 19.8km/L가 나왔어요. 생각보다 굉장히 좋은 연비가 나왔죠? 오, 계속 올라가고 있어. 도요타 크라운 같은 경우에는 공차 중량이 무려 1875kg 짜리 차예요. 현대기아의 병렬 하이브리드보다 모터도 추가로 한 개 더 탑재하고 있고 전륜, 후륜 이렇게 각각의 모터를 탑재하고 있기 때문에 무게가 좀 더 무거운 편이에요. 엔진 같은 경우도 1.6L를 사용하는 현대기아에 비해서 굉장히 높은 배기량을 가지고 있는 2.5L 자연흡기 엔진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연비가 자연스럽게 좀 더 안 좋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20km/L면은 진짜 준수한 연비를 보여주긴 하네요. 아까보다는 온도가 많이 올라갔다고 하지만 아직 영하 1도고 중간중간 오면서 거의 폭설처럼 내리는 구간도 꽤 있었거든요. 근데도 이 정도면은 연비에 관해서는 타입 추종을 불허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200km 정도 주행을 하면서 느껴보니까 승차감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전자식 가변 댐퍼가 탑재되어 있는 차량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 정도면은 나름 편하다고 느낄 정도로 걸을 만한 요철들은 거르게 느끼고 노면의 정보는 어느 정도 잘 읽혀서 이 정도면은 굉장히 편안하다고 볼 수 있을 정도입니다. 저희가 승차감이 되게 좋다고 느끼는 요소 중에 하나가 시트예요. 약간 폭신폭신하면서 소파에 앉아있는 듯한 느낌을 주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이 긴 거리를 주행하면서 단 한 번도 휴게소를 들리지 않았지만 허리가 아프다거나 뭐 허벅지가 아프다거나 엉덩이가 아프다거나 이런 느낌은 받질 못했어요. 시속 110으로 달릴 때는 약간 엔진 개입이 다소 많다라고 느껴지긴 했지만 현대기아의 하이브리드에 비해서는 확실히 엔진이 들어가는 개입 시기도 늦었고 개입하는 빈도도 훨씬 더 줄어들었던 것처럼 느껴졌고요. 시속 100km 제한 속도에 맞춰서 갈 때는 엔진이 개입하는 게 대략 한 6대4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도요타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EV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도 표현을 해줍니다.
있습니다. 3시간 동안 주행하면서 EV의 주행 비율이 33%예요. EV로 주행하는 게 3분의 1이라는 얘기잖아요. 병렬 하이브리드를 채택한 현대 기아보다 EV로 주행하는, 즉 모터로만 주행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저희가 대구 쪽으로 지금 빠져나가는 IC에 들어와 있는데요. 코너 안정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테스트 해보도록 할게요. IC를 꽤나 급하게 빠져나가고 있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안정적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토요타 크라운도 굉장히 긴 차량 중에 하나잖아요. 준 대형 세단인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안정적인 느낌을 주는 거 보니까 생각보다 되게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을 계속 켜놓고 빠져나가고 있거든요. 약간 한쪽 차선으로 붙을지언정 해제되지는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도 상당히 양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토요타 크라운에 탑재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의 경우 차선을 유지해준다거나 앞차와의 차간거리 를 유지해준다거나 앞차가 급격히 가까워졌을 때 스무스하게 멈춘다거나 이런 기능들은 굉장히 잘 작동되고 있고요. 한 가지 아쉬운 것들은 국내에는 이 옵션이 탑재되진 않았는데 해외에서는 자동 차선 변경도 탑재되어 있다고 해요. 그렇지만 차선 변경을 한다고 해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 해제된다거나 이렇지는 않았고요. 차선 변경을 마무리한 다음에 바로 차선을 인식해서 곧바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 켜지는 거는 상당히 인상적인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무엇보다도 부드럽게 운행하는 데 초점이 맞춰진 세팅이라서 그런지 주행 중에 불편함 같은 거는 느껴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현대기아의 병렬 하이브리드를 사용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렸었는데 간단하게만 얘기를 드리면 하이브리드는 직렬 하이브리드, 병렬 하이브리드, 직병렬 하이브리드 이렇게 총 3가지가 있습니다. 직렬 하이브리드는 사실 지금은 잘 쓰고 있지는 않은 방식 중에 하나예요. 왜냐면 엔진하고 모터가 모두 탑재되어 있지만 구동축으로 쓰는 게 모터고 엔진 같은 경우는 배터리를 충전하는 용도로만 사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효율이 낮기 때문에 굳이 직렬 하이브리드로는 사용하지를 않고요. 병렬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현대기아가 주력으로 사용하고 있는 하이브리드 방식이죠. 엔진과 모터 하나 그리고 엔진과 모터 사이에 클러치를 부착하고 그 사이에 하이브리드 스타트 제너레이터라는 모터를 추가로 달아서 만든 하이브리드 방식이에요. 주행을 할 때 모터로만 주행도 가능하고 엔진으로만으로도 주행이 가능하고 모터로 회생제동도 가능한 그런 병렬 하이브리드식 방식입니다. 병렬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높은 출력의 모터를 사용하기에는 살짝 어려운 부분이 있는 하이브리드 방식 중에 하나예요. 그렇지만 기존 내연기관과 하이브리드 간의 개발 차이가 크지 않기 때문에 개발비를 아낄 수 있는 게 좀 큰 장점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리고 혼다와 토요타가 주력으로 사용하고 있는 직병렬 하이브리드가 있습니다. 직병렬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모터가 총 2개가 탑재가 되고요. 변속기도 탑재가 되지 않습니다. 이거는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혼다와 토요타 차량 중에 가끔 변속기에 eCVT라 그래서 이거는 체인벨트를 사용한 CVT를 전자식으로 사용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변속기가 CVT야 라고 얘기를 하실 수가 있는데 그거는 아니고요. 직병렬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전륜의 모터도 출력이 큰 게 하나 들어가고 웬만한 병렬 하이브리드에 들어가는 모터급의 크기가 후륜 쪽에도 들어가요. 그중 모터 하나가 변속기 역할까지 같이 하는 걸 직병렬 하이브리드라고 해요. 예전에는 직병렬 하이브리드라고 했을 때 모터 2개 중에 하나는 충전만 담당하고 나머지 모터 하나는 주행을 담당하고 이런 식으로 됐었지만 최근에 토요타에서 나오는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2.5L 가솔린이 주행도 하고 충전도 하고 2가지 탑재된 모터가 주행도 하고 충전도 하기 때문에 효율이 극대화됐어요. 저희 리본캅 부산 지점까지 157km 남았다고 하거든요. 이 157km도 열심히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리본캅 부산 지점에 도착을 했습니다. 우! 자, 그러면 저희가 얼마나 주행을 했는지 주행 시간, 주행 거리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387.6km를 4시간 22분에 걸쳐서 주행을 했고요. 387km나 주행을 했는데 기름통이 한 칸 살짝 아래까지밖에 안 깎였어요. 이렇게까지밖에 안 깎였으면 내일 광주 찍고 올라가도 될 것 같은. 우리 PD님 얼굴이 별로 안 좋으니까. 아니야, 난 좋아. 중부 내륙 고속도로 그리고 울산 부산 고속도로가 제한 속도가 110km잖아요. 그래서 연비가 다소 안 좋아지는 경향이 조금 있기도 했고요. 눈도 많이 왔고 바람도 정말 많이 불어서 연비가 진짜 안 좋을 것 같은데 연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라라 따라라 따라라
샷! 맞아요? 지금 이 차가 공차 중량이 1875kg고 2.5L나 되는 대배기량 엔진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연비가 20.6이 나왔다고? 정말 대단한 거는 이 차량의 복합 연비가 17.2km/L지만 고속도로의 공인 연비는 16.6km/L예요. 근데 평균 연비가 20.6km/L가 찍혔다는 건 공인 연비보다 무려 4km가 더 나온 거거든요? 토요타 하이브리드가 역시 원조 맛집 이런 건가? 자, 저희 부산 지점에 도착했으니까 여기서 일도 잠깐 보고, 지금 시간이 벌써 5시예요 바로 출발해서 서울 올라가면 너무 늦은 시간이기 때문에 여기서 하루 묵고 내일 오전에 마저 출발해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라가면서는 또 연비가 어떻게 바뀌는지 그것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내일 뵙겠습니다. 안녕. 네, 저희 지금 부산에서의 일정 모두 마치고 다시 서울 만남의 광장으로 올라가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지난밤에 숙소도 이동하고 또 식당도 가고 이러다 보니까 키로수가 살짝 늘었어요. 423.3km 주행을 했고요. 연비가 한 0.4 정도 떨어져서 20.2km/L가 나왔습니다. 와, 이렇게 추운 날인데도 불구하고 0.4밖에 안 떨어진 거는 상당히 긍정적인 수치이긴 하죠. 서울 만남의 광장까지 올라가는데 총 372km를 주행해야 된다고 해요. 이 372km 중에 중부내륙 고속도로를 올라가는 길이 110km 제한 속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 연비가 떨어지지 않을까 싶긴 한데 노빠꾸로 110km 여지없이 그냥 딱 놓고 주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저희 지금 영상 6도에서 주행하는 점 확인시켜 드리고, 부산이니까 이렇게 높은 거고 서울은 지금 영하 14도라고 하더라고요. 야, 이거 연비 엄청 떨어질 것 같은데 올라가서 중간중간 연비 체크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전은 저희 PD님이 하고 또 중간에 한번 바꿔서 다시 올라가도록 할게요. 네, 저희 열심히 달려서 부산 지점을 출발해 낙동강 구미휴게소까지 도착을 했습니다. 남은 거리 202km, 2시간 반 남았고요. 자, 그럼 지금까지 주행한 거리 한번 보도록 할게요. 589.4km 7시간 반 동안 주행을 했고요. 평균 연비는 19.3km/L가 나왔습니다. 저희가 올라오는 길에 온도도 계속해서 영하권으로 떨어졌고 바람도 너무 많이 불었어요. 그래서 연비가 조금 떨어졌는데 조금 높여보는 걸 목표로 하고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행 가는 거리가 326km가 남았거든요. 도착하면 한 126km 남을 것 같은데, 그러면 사실 저희가 처음에 예상했던 키로수랑 딱 적당하죠. 일단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 차를 굉장히 오랫동안 주행을 했잖아요. 저는 조금 놀랐던 게 주행 보조 관련해서 좀 크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차로 유지 보조 기능이 정말 좋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현재 지금 산타페나 이런 데 들어갔던 차로 유지 보조 2 그거와 비슷하거나 그 이상의 단계가 되지 않았나. 왜냐면 저희가 이 기능을 사용을 할 때 곡률이 좀 큰 곳, 거의 커브에 가까운 그런 곳들을 빠져나갈 때도 생각보다 잘 잡아주더라고요. 그리고 또 좋았던 기능 중에 하나는 순정으로 탑재되는 이 한국형 내비게이션, 생각보다 정말 잘 만들었더라고요. 톨게이트라든지 휴게소라든지 이런 것들 굉장히 잘 띄워주기도 하고 과속 카메라의 위치도 나오더라고요. 심지어 구간 단속도 얘기해줍니다. 굳이 T맵이나 이런 거 안 써도 될 정도로 굉장히 훌륭하죠. 한 가지 아쉬웠던 점을 꼽아보라고 한다면, 주행을 하면서 여러 가지 설정을 바꿀 수 있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아쉽게도 설정을 할 수 없게 막아놨습니다. 주행을 하면서 설정이나 이런 데 보면 사운드, 미디어, 음성 검색 이런 것들 전혀 컨트롤 할 수가 없죠. 내비게이션도 통합 검색이나 이런 것들은 모두 막아놨고요. 최근 목적지에서 간단하게 찍을 수 있는 것들만 설정할 수 있게 바꿔놨어요. 오일 점검, TPWS 이런 것들은 당연히 설정을 못하게 막아놨고요. 계기판 디자인을 바꾸는 이런 것들 또한 모두 막혀 있습니다. 파킹 상태에서만 이런 것들을 조절할 수 있게 만들어놨어요. 심지어 여기 설정에 있는 것들 조수석에서 조작해줄 수도 있는 건데 이런 것까지 막아놓는 건 살짝 아쉬운 부분인 거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좋은 점도 분명히 있어요. 최신 기술이 탑재됐기 때문에 레이더 기술을 사용해서 앞차와의 차간 거리가 가까워지면 자동으로 회생제동량을 크게 늘리고, 커브길에서도 회생제동량을 늘려서 감속을 도와주는 그런 기능도 탑재하고 있더라고요. 자, 지금 저희가 IC를 빠져나가는데 이 IC를 빠져나갈 때 핸들 조향을 얼마나 도와주는지 이런 것들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IC 곡률이 지금 생각보다 심하거든요.
이 정도면 되게 잘해주는데? 자, 이제 저희 중부 내륙고속도로 탔거든요. 지금 100km에 맞춰져 있고 110 표지판을 딱 발견하고 나면은 110 표지판을 띄워줍니다. 플러스 버튼을 살짝 한번 누르면 바로 110으로 맞춰줘요. 110km로 맞춰진 덕분에 연비는 좀 낮아질 수도 있겠지만 끝까지 가보고 풀투풀 충전까지 해서 실제 연비는 어떤지 그것도 한번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네, 저희 서울에서 부산 찍고 다시 서울 만남의 광장까지 도착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얼마나 주행했는지 연비 그런 것들 한번 보여드려야겠죠. 총 788.6km 10시간을 주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남은 주행 가는 거리가 108km예요 900km까지는 주행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대망의 평균 연비는 19km/L가 나왔습니다. 처음에 저희가 부산에 도착했을 때는 20.6km였는데 다시 부산에서 서울 올라올 때 영하 8도기도 했고 올라오는 시간대가 화물차들이 너무 많았어요. 중부 내륙고속도로 타고 하면 문경까지 계속 오르막길인데 이 오르막길을 올라갈 때 화물차들끼리 추월을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화물차가 한 번 추월할 때마다 70km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110으로 올라가고 또 한 80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110으로 올라가고 이런 상황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연비가 아무래도 안 좋아질 수밖에 없던 상황이 지속된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차의 형태가 세단처럼 공기저항이 적은 게 아니라 크로스오버 형태의 해치백 느낌이잖아요. 게다가 4륜구동에 21인치 휠이 적용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면은 진짜 괜찮은 것 같습니다.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차량의 공인 복합 연비가 17.2km/L고요 고속 공인 연비는 16.6km/L예요 문제가 영하 8도잖아요 보통 가을하고 겨울철 연비 차이가 2km에서 3km 이 정도는 나오거든요. 양호한 조건에서 테스트했을 때는 제가 봤을 땐 못해도 21km는 나오지 않았을까? 어쨌든 저희 이렇게 서울 만남의 광장까지 잘 도착을 했고 저기 주유소에서 마저 풀투풀 연비까지 측정해서 진짜 실연비는 얼마나 되는지 그것까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할부기 일시불 신용카드 총 기름통 55리터인데 한 100km 정도 남아 있었으니까 10리터 빼고 45리터 정도 들어가면 딱 되지 않을까요? 기름 가득가득 넣었습니다. 900km 주행할 수 있다고 나와요. 자, 그러면 실연비 한번 말씀드려야겠죠. 저희가 총 788.9km를 주행했고 42.133리터를 넣었어요. 788.9 나누기 42.133을 하면 18.7km/L가 나왔습니다. 야, 이런 가혹한 조건에 이 정도 연비는 굉장히 준수한 연비기도 하고요. 더욱 놀랐던 거는 여기 보여주세요. 평균 연비가 19km가 트림 연비에 찍혔잖아요. 실제 풀투풀 연비를 측정했을 때 18.72, 40, 40, 53, 83 뭐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0.28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난다는 거죠. 저희가 지난번에 테스트한 하이브리드 국산 차량들은 보통 연비가 트립하고 실제 풀투풀 측정했을 때 1km는 차이 났거든요. 반성해야겠지? 네, 이렇게 도요타 크라운 타고 서울 만남의 광장에서 부산까지 왕복으로 800km를 주행을 했는데요. 21인치 휠과 크로스오버라는 형태, 영하 8도라는 가혹한 조건, 4륜구동에다가 1.9톤이나 되는 이 거대한 무게를 가지고도 19km/L라는 아주 준수한 연비가 나온 거는 대단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번에 800km를 주행하면서 도요타 크라운의 장점들이 몇 가지가 부각되는 것들이 있었는데요. 제가 첫 번째로 생각했던 거는 주행 보조입니다. HD2와 비교했을 때도 별반 차이 없을 정도로 상당히 훌륭했고요. 고속도로를 빠져나가는 IC나 급격한 커브길에서도 핸들을 잘 잡아줘서
먼 길을 떠날 때도 굉장히 편안하게 주행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승차감이 굉장히 편안했다는 거예요. 장거리를 주행할 때 노면이 너무 딱 달라붙어서 주행한다거나 그러면은 승차감이 상당히 안 좋게 느껴질 수 있는데, 토요타 크라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편안한 승차감을 제공해줘서 운전자로 하여금 피로감을 덜 느낄 수 있도록 한 거는 상당히 매력적인 포인트 중에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 토요타 크라운 정말 여러 가지 정보들을 알려드렸는데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떤지 댓글로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리본카 전유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